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 저는 송옥진이고요. 오늘은 조개화폐와 고대 해상문화 교류라는 제목으로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동전, 지폐 이런 걸 포함해서 현대에서는 이제 신용카드까지도 돈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사실은 이제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돈이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개화폐와 고대 해상문화 교류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에 가장 이제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쪽의 기원을 뭘로 보냐 하면 보통은 조개화폐로 봅니다. 조개 껍데기에서부터 화폐로 시작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조개화폐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제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류를 하기 위한 산물입니다. 이제 농경이 발달이 돼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고, 그렇다 보면 남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다가 그것을 1대1 대응으로 교환을 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남는 것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남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올 때 그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돈이라는 겁니다. 화폐라는 건데, 그러면 이 화폐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교역 혹은 교류, 그다음에 이런 상호 간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고대 동아시아 교류에 있어서 가장 기원을 삼는 거를 대개 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나라의 관자라는 사람이 이제 교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를 가장 최초로 꼽고 있습니다. 대개는 제 나라에서의 교역은 우리나라 이제 제나라와 한국의 이제 조선의 교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서기전 7세기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전에도 사람이 살던 시기였고,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고조선 문화는 서기전 25세기부터 시작된 아주 거대한 이제 국가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교역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과연 교류가 있었는지, 그러면 교류가 있었으면 무엇을 교류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매개체로 해서 교류를 했었는지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계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이제 교류에 대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을 항상 이제 제나라와의 관계를 시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유적에서도 보면 가장 오래된 해상교역 유적으로 창녕 비복리 유적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녕 비복리 유적은 바다에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창녕이라는 곳이 이제 바닷가에서부터 일정 부분 떨어진 내륙이지만, 이 창녕 인근에는 바다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서부터 다시 이어지는 이제 작은 개천 같은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제 비복리 유적의 통나무 배는 사실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다만 이 통나무가 6,000년 전에 이런 통나무를 만들어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타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발견된 건데, 이건 바닷가에서부터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물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충분히 교류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이제 유물입니다. 다시 이제 돈으로 돌아가서 돈이 존재했다라는 것, 이제 화폐가 존재했다라는 거는 그 사회가 복합 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조직이 그런 복합 사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상징 체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중요한 지표가 이제 사회 구조의 중요한 지표로 하나로 화폐를 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계산 체계에서 사용되는 상징, 이걸 화폐라고 하는데, 이것이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회 구조가 상당히 복합적이면서 수준이 높은 농경뿐만 아니라 상업
혹은 거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에서 이제 서로 간의 요소들이 해당 사회가 공유한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제 체계화되고 개념화됐는지 그런 것을 화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상호 교환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량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의 하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서로의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 사회와 아주 유사한 그런 경제 생활을 이제 고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화폐의 기원을 할 때 비단 옛날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화폐가 쓰입니다. 그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그 발행하는 그 원화가 유통이 되고 다만 이제 외국과의 거래를 할 때는 달러 기준으로 한다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화폐를 이제 교환한다거나 그렇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금도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더불어 이제 은이나 혹은 동 그리고 청동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계량화되고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합의하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화폐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고대 화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흑요석이 많이 이제 유물로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흑요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용역 보고서에서 이제 원시화폐를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천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든 것이 흑요석을 들었습니다.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두산의 폭발 이후에 생겨난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한반도 남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이것이 백두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 밑에까지 왔느냐 해서 한반도의 북부와 남부가 교역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흑요석 같은 경우에는 기록된 문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하고 이제 어떻게 매치를 할 것인가 그거는 향후 이제 더 연구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드는 거는 옥입니다. 옥도 아마 그 고대 화폐의 그런 일부분으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 내에서는 석재 농기구와 손칼 우리가 보통 명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칼 그런 것들 그리고 돌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돌돈은 돌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매끄럽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표시를 하는 기호 같은 걸 새기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양 미림동과 평남 태성리 그다음에 황해 신흥동에서 돌돈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분께서는 이 돌이라는 것이 이 돌돈이 아마 4,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돌에서부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돌에서 돈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에 쓰는 우리의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금을 표시할 때도 한 돈, 두 돈 하는 그 돈 자체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으십니다. 자, 비교해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이제 고대 화폐 얘기를 할 때 뭘 들고 하냐면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초동패라고 해서 초나라에서 동으로 만든 그러한 동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화전과 명사전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 고조선 영역 내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그 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화폐의 기원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의 종주국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고 계속 이제 서양 학자들이나 이제 국내 학자들도 물론 그렇고 이제 동아시아에서 화폐의 기원은 항상 중국의 상나라 때 혹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뭐 조개나 금이나 뭐 은 등이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부터 기원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일단 이거는 상나라 시기에 그 청동에 있는 명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래는 이게 금문
에서 쓰여진 요게 이제 조개 패자, 이게 돈이라는 걸로 쓰이는 뭐 가치 있는 것들, 그 조개 패자를 쓰는데 그게 이제 여기 가운데 금문들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문들을 해석해 보니 이게 어디서 나왔냐? 금문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 그게 뭐냐 하면 조개 패자라는 겁니다. 조개 패자가 이러한 형태들로 이제 금문에 적혀 있다라는 거가 금문 사전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조개 패자를 이제 그 상나라 때부터 조개를 가지고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개 패자가 향후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자 원류고나 설문회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허신이 정리한 이제 고대 그 한자들의 의미를 정리한 사전인데, 설문회자나 혹은 이제 강의자전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패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문자 원류에서는 예전에는 중원이, 중국의 이제 고대 중국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중원이 바다와 비교적 멀어서 조개를 귀한 장식품으로 삼았다. 상대 임금이, 상나라 아까 그 임금이 조개를 상으로 주었다. 그것을 기념하여 청동기에 그 내용을 새겼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런 이 청동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때부터 조개라는 것이 이 근처에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귀한 것, 그리고 보배, 이럴 때도 조개 패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계속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이전에 조개 화폐가 조개로 이제 화폐로 삼았고 그걸 귀중품으로 썼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썼는가에 대해서 이리두 유적에서 발견된 그 실물 조개 화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 이 조개 화폐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조개, 특정 조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국 학자들은 처음에 이거를 시기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말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등 부분이라고 하고, 사실 이거의 특징은 이 배 부분, 이렇게 잘려 있는 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 부분에 이렇게 작게 구멍이 중간 크게 뚫려 있는 이 구멍의 크기를 보고 1기다, 2기다, 3기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리두의 해패, 다 이리두 유적에서 나온 건데 이 구멍의 크기를 보고 1기, 2기, 3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게, 이게 한쪽에서는 작은 구멍만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완전히 큰 구멍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좀 혼합되어서 나온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일부러 그걸 구멍을 낸 것이냐라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두 박물관에는 그 아까 앞에서 보셨던 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냥 채집할 수 있는 그 이제 조개가 나오는 곳에 가서 채집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개였고, 하남성 원사 이리두 박물관에 보면 아까 보셨던 요게 조개 화폐의 모양인데, 조개 화폐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자연패는 아닙니다. 요거는 모양상 인위적으로 만든 거, 뭐 돌로 만든 거기도 하고, 요거는 돌보다는 살짝 무슨 자개처럼 그런 다른 조개로 모양을 만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 제 기억에는 아마 2개 다 돌로 만들었던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적혔냐면 하나라 때 사용된 조개, 이게 하남성 원사 이리두 박물관은 하나라 때 유물을 이제 그 전시해 놓은 박물관인데, 거기에서 하나라 때 사용된 조개 화폐가 하나라 강역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중원이라는 그 안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조개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곳에 나지 않는 거고, 옥을 방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한 문에 그 문장에 그 의미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연패도 물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인공적,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아마 이거가 옥을 수입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옥을 가지고 만든 조개 모양의 것을 여기에 수입해서 썼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해패는 하나라에서 채집되지 않는 종이고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세운 이유는 분명하게 이제 당시에 중국은 하나라 때부터 저 멀리 바닷가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쪽 지역과 교류를 하였다. 사실은 화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야기를 요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이거를 가져온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유통을 했을 것이냐, 이거를 주로 사용한 집단 혹은 이거를 제공하는 집단이 무엇이었는가, 어디였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하나라에서 방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라의 인근 다른 곳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런 그 조개인데 요녕성 왼쪽 그 다음에 그 요서 지역의 그 고대 문화인 홍산 문화에서도 보면 아까 하나라 그 이리두 문화에서 나온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연적인 건 아니고 돌로 혹은 뼈로 만든 조개 돈입니다. 그리고 우아량 유적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옥기와 함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조개 모양. 다만 이거는 이제 요게 배 부분, 요게 등 부분인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마 이거를 단추처럼 혹은 장식품으로 썼을 거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게 하나라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인 홍산 문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홍산 문화 이후 이제 우리가 고조선 문화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특히 이제 후반 1600 서기전 1600 시기에 대전자 유적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이리두 문화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그 조개화폐보다 훨씬 많은 양의 조개화폐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조개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 이걸 가지고 그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의 금속화폐가 적어도 서기전 1600년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게 과연 이제 맞는 얘기인가?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전자 유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의 편년상 서기전 1600년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시기 이 지역에서 이 무덤의 개수가 몇 개냐면 800여 개의 무덤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한 5%인 43개 정도에서 그 조개화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조개 모양, 그러니까 원래 자연패, 바닷가에서 직접 채취한 거, 그리고 앞에 우아량 유적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돌이든 뼈로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통 방패라고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쭉 나온 걸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쪽에서 나왔냐, 중간에서 나왔냐, 뭐 몇 지점에서 나왔냐, 그 다음에 묘호, 그러니까 묘실의 번호,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요 패가 자연패입니다. 바다에서 직접 주순 거. 그래서 뭐 2개, 4개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방패는 뭐냐면 뼈나 아니면 돌로 갖다가 이 모양을 만든 겁니다. 아까 이렇게 납작하게. 그런 것들이 뭐 2개, 4개 이렇게 쭉 나온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전자 유적에서 나온 개오지 조개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이제 화폐로 사용되었다라는 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개화폐가 화폐로 사용됐는데 과연 언제부터 사용됐느냐, 그럼 그게 진짜 맞게 사용됐느냐, 그거를 방증하는 그런 유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전체 대전자 유적의 그 무덤 그 도면입니다. 이 각각의 네모가 다 이제 무덤의 그 번호를 적어 놓은 거고, 앞섰던 그 도표는 뭐냐면 이 무덤에 나온 요 번호대로 어디서 출토가 됐느냐를 정리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그 방패든 뭐 해패든 상관없이 조개가 발견된 것, 그거를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이게 뭐 요쪽은 조금 중대형 묘가 많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이쪽은 조금 작은 묘가 많다, 이런 구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골고루 위에까지
발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특정 지역에만 혹은 특정인들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범용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더 자세히 보자면 가장 많이 나온 거, 몇십 개가 때로 나온 거는 물론 이제 대형 무덤이 많은 이쪽에 있습니다. 672번. 그리고 요건 뭐냐면 대전자 유적 개호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건 납으로 만든 겁니다. 납을 주조해서 요 모양으로 그대로 찍어낸 겁니다. 이건 단 한 점이 나왔지만 이거는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것들, 이제 이런 거는 만들어진 거, 그리고 요건 자연적인 겁니다. 번호별로 보면, 이제 무덤의 번호별로 보면, 사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사람이고, 여기는 머리 부분, 특히 이제 뒤로 가 있죠. 이거는 분명히 머리 뒷 장식으로 아마 예쁘게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끝 있는데도 뭐 신발 장식 혹은 뭐 발을 두르는 그런 테두리에 있었을 것이고, 다만 이쪽에 이제 부장품으로 같이 있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얘가 뭐 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훅 뿌려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위에는 분명히 장식품으로 쓰였을 겁니다. 옷 장식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였겠죠. 장식이 아니라. 또 하나를 보자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도포 같은 게 있는데 옷 위에 하단에 아래 그 끝부분에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을 해서 장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저 물건이, 개오지 조개라는 저 물건이 그 장식용으로 꼭 단추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그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조개를 자꾸 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안에는 없고 다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엔 5개, 여기는 9개, 이쪽은 3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하나 요것도 이제 머리 모양 장식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발굴한 사람들이 이 개오지 조개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건 이제 대전자 유적의 묘지 중에 폐는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방제폐는 만들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나 혹은 돌로 해서 만든 것들. 그래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역사에, 뭐 야금 역사에 되게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까 하나라, 이리두 유적 나왔는데 하나라 때 사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라 때 현패, 검은 패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자색석을 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하나라 때 현패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써놨습니다. 그 중국 측에서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 대전자 유적에서의 납제품 출토는, 이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적 안에서 납으로 만든 것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 주조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그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야금 역사에 큰 의미가 지니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나 중국에서 지금으로부터 3600년이나 4000년 전에, 아마 대전자 유적은 3600년 전 유적이지만 다른 유적, 동시기, 하가점 하층 시기의 다른 유적에서도 아마 이제 향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적으로 금속납을 정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출토된 납 제품은 상나라 때 혹은 서주 시기 유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현패 혹은 뭐 서주 시기에서 발굴된 것인데, 두 납 제품의 출토는 중국 하나라 시기 때부터 이미 3600년, 4000년 때부터 이미 그 주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속을 주조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적고 있습니다.